TV 토론 보셨습니다. 굉장히 시청률이 뜨거웠습니다. 네. 4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 오마이TV로. 네. 그분들은 왜 KBS 안 보고 오마이TV로? 그러니까요. 저도 여쭙고 싶은데요. 네. 정말 뜨거운 시청률. 하는. 네, 그렇습니다. 뭐 댓글창은 지금도 네. 뜨겁습니다. 1분에 도대체 몇 개가 올라오는 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그렇습니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오연호 대표 어떻게 우리 보셨습니까? 시청자들은 지금 할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입이 막 댓글로 쏟아부었지만 야 정말 할 말 많다. 이제 오마이TV랑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함께 해볼 텐데 아까 우리 오마이TV 막 중계하는데 한 시청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네. 화장실 가기도 힘들다. 계속 재미가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막 개꿀잼 이런 얘기 합니까? 박정호 기자 이거 뭔 얘기입니까? 예, 그런 얘기 합니다. 개꿀잼. 꿀잼. 너무 재미있다. 그런데 확실히 1차 토론을 위해서 굉장히 박진감 있게 갔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9분간의 2차례의 자유 토론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어떤 특정 주제를 정해놓지 않고 또 순서도 정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블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이게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후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젠다를 세팅하나 이것도 굉장히 철학이 담긴 거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후보들이 얘기할 때 내가 언제 얘기할까? 어떤 자기 주도성 이런 것도 골고루 확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그동안의 1차 토론보다는 그리고 어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다른 당의 경선 때 보여준 것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었다. 이런 평을 할 수가 있겠네요. 박정호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1등 주자인 문재인 후보에게 좀 질문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오늘 또 두드러지게 봤고요. 뭐 댓글을 보니까 문재인 청문회냐 이런 댓글이 나올 정도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런 질문이 집중됐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사전에 좀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스타일을 바꾸는 후보들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안철수 후보 스타일이 확 달라졌더군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모두 발언할 때부터 손은 V자로 이렇게 만들면서 돌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계속 하하 뭐 이렇게 웃는 여유 있는 표정을 보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시청자 입장으로 좀 돌아가서 평가를 좀 해보자면 저럴 거면 왜 스탠딩 토론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경직된 자세에서 토론을 했거든요. 저럴 거면 차라리 앉아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좀 그렇습니다. 하고? 스탠딩 토론의 핵심은 정말 뭐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다거나 그러면 움직이기도 하고 동선을 좀 자유롭게 해서 그야말로 서구 스타일로 좀 자유로운 토론, 논박이 가능한 토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좀 후보들이 정말 그 공간을 한치도 떠나지 않는 정말 모범생 같은 그런 토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형식적 평가를 좀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전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안보 분야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 특히 이제 그 경제 분야였는데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내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돌파하겠다라는 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토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드를 배치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왜 안 하냐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특검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 주제인데 이걸 다시 또 끌어내가지고 색깔론으로 시비를 붙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5년의 삶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동북아 정세에서 육자회담 다자간 틀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해안이나 대안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다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각 후보별로 색깔이 상당히 분명해지는 그런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얘기, 또 홍준표 의원도 역시 후보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했었죠. 개성공단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왔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아까 그 박정호 기자가 이게 토론회냐 문재인 청문회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받았어요. 좌우 협공을 좌우협경으로. 유승민 후보 끝나면 바로 심상정 후보가 그러니까 유승민, 홍준표 이 한편과 또 이른바 진보의 이 심상정 양쪽으로 이렇게 협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구도를 보면서 네. 특히 안보 문제에서 이런 게 이제 더 심했는데 이 구도를 보면서 오늘의 2차 토론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양강 구도를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과 안철수. 네. 근데 이 토론만을 보면은 문재인이 원탑이구나. 가장 이른바 모든 후보들의 주적이구나. 네. 이거를 이제 보일 수가 있었고 네.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양강 구도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1차 주제 토론과 2차 주제 토론 모두에서 네. 자기가 주요한 플레이로서 이게 다가서지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1차 주제 토론에서는 네. 이 안철수 후보가 거의 단 한 번도 네. 자기가 먼저 주도해서 이렇게 뭔가 문제 제기를 못했고요. 네. 2차 주제 토론에서는 마지막에 네. 6분이나 남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질문을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대목에서 1차 토론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두각을 나타낸 게 아닌가 원탑으로서 양강 토론만 보면 양강 구도가 해체된 거예요. 네, 그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심상정 후보가 참 매섭게 문재인 후보에게 질의하는 모습, 질문하는 모습 그런 게 좀 눈에 띄었다 하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심상정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선명성 그리고 자신이 좀 진보적인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보다 더 정책적으로 노동을 더 당당하게 만드는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 이건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저희 토론 중간에 홍준표 후보가 역시 웃음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디테일을 강조하면서 예각화된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토론을 기재부 국장급 공무원들 간의 토론 같다 이렇게 딱 폄훼를 해버렸는데요. 세 분 토론하는 거 보니까 기재부 국장들끼리 지금 논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경제 철학이나 사상이나 통치 철학을 갖고 덤벼야지 뭐 수치 하나 따지고 하는 거 대통령 역할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 보니 세 분 토론하는 게 꼭 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쩔쩔매는 걸 보니까 기재부 국장한테 설교받는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용에 있어서의 풍부함을 강조하기 위한 전술을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어떤 대통령감 지도자로서의 그 명모, 풍모가 보이는 데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런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박정호 기자가 심상정 후보에 대한 평을 했고 유승민 후보에 대한 평을 했는데 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포인트 중에 좀 아쉬웠던 게 대부분의 질문을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차별성을 부각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홍과 유승민 이쪽에 그야말로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과오를 주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과오가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 또 토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이제 그 보수 세력이 한나라당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 토양이 있을 텐데 오늘의 토론만 지켜보면은 마치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한 것처럼 이제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적을 어떻게 타겟으로 할 것인가? 아까 그 홍준표 후보가 당신의 주적은 누굽니까?라고 했는데 오늘 문재인 후보는 그런 표현 안 썼어요. 그러나 아마 속으로 막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심상정 후보한테 그랬어요. 주적은 저쪽이라니까 왜 자꾸 나한테 공격하느냐. 어쨌든 심상정 후보가 날카로운 그 면모를 많이 보였습니다만 그런 안배를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 그다음에 오늘 저는 왠지 모르게 심상정 후보가 초반까지 상당히 좀 굳어 있었어요. 전보다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1차 토론에 비해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기대했는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이제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와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뭔가 지적은 했는데 그럼 본인의 대안은 뭔가?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홍준표한테 한 방 맞았잖아요. 기재부 국장이냐. 오늘 홍준표 후보가 한 얘기 중에 가장 그 정확한 얘기 그리고 모처럼 사회자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나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최대 현안입니다. 두 가지가 최대 현안인데 두 현안에 대해서 뭔가 좀 심도 깊은 대안,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좀 속 시원히 듣고 싶어하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플랜, 뭐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자리로 좀 기대를 한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문재인 얘기, 심상정 얘기 또 누구 얘기했습니까? 유승민 얘기까지 했는데 안철수는 오늘 어땠던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의 전략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한 전교 1등 이미지를 벗기 위한 전략. 그래서 무진애를 써서 괜히 계속 웃었어요. 근데 웃고 여유 있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리고 아재 개그도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문제 제기라는 표현, 문제 제기를 지적을 했는데 문제 인식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심상정 후보도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문재인 씨라고 잘못 얘기했나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문재인식이면은 문재인 후보에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아재 개그를 여러 차례 했지만 그게 실제 토론장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안철수 후보님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식이면 여기 질문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인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후보의 어떤 진정성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정책을 어떻게 밀어가겠다라는 추진력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 그 점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세게 어필하지 못했던 토론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토론에서는 환한 전교 1등 이미지를 계속 보냈는데 이번에는 좀 여유 있는 웃는 전교 1등? 그러나 그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데는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마치 뭐 개그준표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닉네임이 네티즌들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1차 토론회 끝난 다음에 뭐 요즘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개그 철수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사말할 때 부위 손을 들어서 인사하는 그 모습부터 그다음에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허 뭐 이렇게 웃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여유 있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들을 연습했다고 좀 보여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그런 내용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1차 때에 비해서는 뭔가 변화를 시도했어요. 변화를 시도했고 그리고 변화에서 이제 표정에서 약간 그 웃음기를 머문다든지 하하하 한다든지 이게 있었는데 그거에 그 절대적 기여를 해준 사람이 홍준표 후보입니다. 박지원은 내모를 왜 그 당에서 안 쫓습니까? 뭐 등등. 박지원 씨를 내보내지 않고 박지원 씨가 좀 사실상 그 당의 실세인데 혹시 그 박지원 대표가 그 당의 실세이기 때문에 그 피하려고 쓴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갖다 붙이시네요. 그럼 두 번째 또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또 제가 유심히 봤는데 홍준표 후보가 뭔가 그 질문할 때 안철수 후보의 표정이 상당히 진짜로 웃는 모습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이제 경쟁자 또 유승민하고 심상정은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을 때 뭔가 이제 환한 웃음을 짓긴 했는데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대화의 주도권과 안배. 그러니까 예컨대 문재인 후보는 질문을 받다가도 특정 지점에서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대목이 많이 나왔어요. 치고 들어가는.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그 타이밍을 상당히 많이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토론과 2차 토론 모두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버리는 나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1차 토론에 비해서는 표정이 상당히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안철수 표정만 좋았다. 결정적으로 근데 약간 그 표정은 좋아졌는데 내용 아까 우리 박정희 기자가 얘기한 내용에서 한계가 있었던 게
끊임없이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햇볕 정책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답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못해요. 하도 답답하니까 동생이 답답해하니까 형이 나섰어요. 네. 문재인 형이. 문재인 형이 나타나가지고 네. 아니 그 햇볕 정책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를 그렇죠. 엄청나게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이 나와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까지도 연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닙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 아니어서 그럼 뭐다라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햇볕 정책을 개선하십니까? 안 후보님? 예. 그것도 역시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 햇볕 정책을 본인이 개선하십니까?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중에서 DJ의 햇볕 정책을 개선하시겠습니까? 그중에서 저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해결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 지금 현재는 대북 제재 국면 아닙니까? 후보님 되시면 북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돈을 갖다 바쳐야 될 건데 똑같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햇볕 지금은 정책을 다릅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대북 제재하는 이유가 그렇게 그 뒷거래하지 않기 위함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님.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14 정상회담 때도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14 정상회담이라기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금하고 달러 현물하고 넘어간 게 통계 통일부 자료를 보면 한 44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 금액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죠. 그래 안 주죠. 확인해 보세요. 아니 그래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다 해기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예. 그 시기에 햇볕 정책 그리고 또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그게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남북 정책의 기조 아닙니까? 다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북핵 문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이지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을 우리의 품으로 끌어와서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줘가지고 지금 북핵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 경영학과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세게 걸고 있는 게 이제 학제 개편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학제 개편 그리고 이제 교육부 폐지 이 두 가지 공약인데 이것에 대해서 1차 토론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거세게 태클을 걸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비가 진전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제 개편이 지금 공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 예컨대 이제 뭐 창의적인 인재 학제 개편만 되면 예컨대 뭐 창의적인 인재가 길러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제 공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학제 개편만 된다고 해서 창의적인 인재가 길러진다거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획기적으로 바뀐다거나 교육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획기적으로 삶이 달라진다거나 더 이상 학원을 안 가도 된다거나 이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이제 나온 얘기인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1학년까지만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애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교육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교사들의 내용과 질이 어떤지 아이들이 어떤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게 인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애를 여기서 가르쳐봐야 아는 거거든요. 체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 점. 안 후보님 혹시 자제분이 얼마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중1까지 받았습니다. 중1까지요? 예. 그러면 6, 3, 3, 4 중에 16년 중에 한 4, 5년, 5년, 6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그다음 중1까지 받았죠. 중1까지요. 그런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아니요. 애들을 키워보고 이러면서 지금 학제 개편 그게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하느냐. 교육부를 폐지하는 게 마치 우리 옛날에 세월호 사건 터지면 해경을 해체한 거 비슷하게 교육부 해체하는 게 그게 교육 문제 해결합니까? 학제 개편하는 게 교육 문제 해결합니까?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교실 안에서 교육의 내용, 그다음에 우리 그 안에 선생님과 학생들 교육 내용을 바꿔주고
사교육을 안 받아도 공교육으로 해결되도록 그게 그냥 핵심 아니겠습니까? 공교육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장윤선 기자는 지금 이제 공교육을 하고 있는 듯해요. 이 학부모들은 진짜 알겠습니다. 열통이 터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유치원도 그랬어요. 그 단설 유치원 때도 되게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자, 홍준표의 오늘은 1차 토론에 비해서는 어땠습니까? 오늘은 세탁기보다 좀 센 발언이 안 나와서 그 점이 우리가 뭐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 건 안 나왔는데요. 이 뭐 표정이나 이런 거 봤으면은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 나왔을 때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 나술한 뭐 시골 노인, 그 노인 뭐 이런 네티즌들의 지적 그 모습이 또 나왔고요. 그리고 미래로 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항상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든 민주 정부를 깎아내리고 공격을 해서 보수 결집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좀 많이 보였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홍준표 후보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은 이제 뼛속까지 서민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오늘도 뼛속까지 서민인 홍준표 후보는 재벌과 기업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 구자 감세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저는 감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기업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세에 대해서도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중소자영업자보다는 그 이제 재벌 대기업이라든가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해서 증세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자기 담론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역시도 컨텐츠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는 과거의 낡은 색깔론이나 이런 낡은 프레임에서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1차 토론에 비해서 2차 토론에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더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냐면은 자기 후보 보수 세력한테 확실하게 각인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1차 토론에서는 뭔가 뭐 세탁기 발언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 재미있고 엉뚱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당신이 다른 사람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에 대한 이 확실한 이게 좀 덜 드러났는데 오늘은 예를 든다면 이제 가장 급한 게 뭐예요 지금 홍준표한테는 안철수가 아니라 나다. 그렇죠. 보수.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TK 지금 15% 넘겨야 되는데 파산 안 당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들여서 준비를 해왔더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박지원 당 아니냐 국민의당은. 박지원 당이다. 박지원 또 내보내라. 박지원 당이기 때문에 네. 포스터에 안철수 저 국민의당이라는 표시도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문재인을 향해서는 그 색깔론이라고 했을 때 색깔론이 아니라 본질론이다. 그러니까 보수는 이걸 색깔로 보지 않잖아요. 본질. 우리 사회의 본질이 이거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색깔론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색깔론이 아니라 본질론입니다. 본질론을 이야기하는데 꼭 50 시절처럼 색깔론을 덜먹이면서 본질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그거 참 비겁한 겁니다. 자, 이런 면들을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자기의 주요 지금 표가 어디냐, 타겟이 뭐냐, 오늘의 전략이 뭐냐를 봤을 때 국민의당과 지금 안철수와 TK에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문재인 후보가 아니 TK에서도 뭐 안철수 경남과 TK에서도 안철수한테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대구 경북도 우리 안철수 후보보다 지지가 못한데 무슨 그거는 지금 발표하면 그게 되죠. 지금은 훨씬 제가 나을걸요. 그 마음이죠. 지금 그쪽에서의 확실한 표를 얻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와의 가지치기 또 문재인 후보와의 관계에서는 색깔론을 공세를 펴면서 보수 세력에게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뭐 600 몇만 달러 줬다는 얘기 이런 거를 홍준표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 무도한 얘기를 그죠?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도 상당히 보수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노력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좀 1차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데 그거는 유승민에게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서 오늘 강경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이 뭐 비단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 모두 다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과 만나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특히 이제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도 반대하고 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뭐 나토도 배치하고 있다 막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제 심상정 후보가 다자간 동맹 체제와 우리처럼 한미 동맹 체제, 양자간 그 동맹 체제에 있는 안보 환경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을 뒤로 접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하시죠? 반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도 없이 그럼 개성공단 금강산관은 찬성하시고요? 전술핵 재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지요. 미국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그런 게 아니라 나토도 이미 하고 있고 그거는 한반도 비핵화는 비핵화를 부정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스스로 핵 개발해서 핵무장 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드도 반대하시고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하고 그럼 도대체 북핵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을 하십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유승민 후보께서 전술핵 이야기 하셨는데 전술핵을 어떻게 배치하신다는 겁니까? 나토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나토는 집단 안보 체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기초한 것이고요. 집단 안보든 한미 동맹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보수, 그러니까 안보를 최우선하는 보수 세력에게 상당히 어필하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주장만 있었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술핵 배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보수에 어필한 건 홍준표 후보가 더 앞서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이제 종창 토크를 진행했던 장윤선 기자가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겠거든요.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1차 토론에 비해서 유승민 후보는 상당히 더 보수적으로 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주적이 누구냐 이걸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래서 홍준표식 사고방식과 뭐가 다른가에 대한 이 뚜렷한 얘기를 이제 못 전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유승민의 딜레마를 오늘 또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홍준표에 비해서 좀 품이 있는 보수? 근데 내용이 좀 달라야 되는데 품이만 있으면 뭐예요? 그죠? 그런 점에서 사실 핵 문제 관련해서는 그 홍준표 후보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전술핵 배치 얘기는 세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국민연금 그 소득 대출에 대한 것도 했습니다만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그 많은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지나치게 좀 어떤 디테일에는 강할 수 있으나 정말 큰 틀에서 이 사람이 나라를 운영할 만한 그런 인재인가에 대한 그리고 기존의 보수와 뭐가 다른가에 대한 그런 한계를 또 드러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큰 틀에서 보자면 그 이제 안보 문제가 이슈이고 북한 핵 문제가 이제 첨예하게 대두되는 핵심 현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이 북한 문제 색깔론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 문제가 그러니까 북핵 문제만 풀면 한반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는 육자회담 틀을 괜히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자간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동아시아 정세 전반을 보면서 한반도 정세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은 망각하고 오로지 북한만 가지고 얘기했던 토론 이 점이 상당히 아쉬웠고요. 초반에 과도하게 북한 문제에 집중이 되니까 저는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지금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저것만 가지고 저렇게 하나 이를테면 중국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했지만 저는 심상정 후보도 주로 사드를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 고유의 어떤 다른 정책을 가지고 조금 차별성을 얘기하는 그런 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신분리의 매력을 못 봤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예컨대 뭐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당신은 친북 인사인데 이 사람 안 자를 거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의도된 발언,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론으로 돌파해보겠다. 그러니까 사드 대선 안 되고 안보 대선 안 되고 전쟁 위기 고조 안 되니까 결국에는 다시 또 색깔론, 국가보안법 문제 이런 것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문재인 후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약간 평정심을 잃고 흥분하는 모습을 저는 조금 봤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 이제 1차 토론에서는 너무 웃기만 했다. 아니 웃기만 했다라기보다는 너무 흐뭇한 표정으로 이렇게 했다. 근데 오늘 이제 약간 평상심 흔들렸다는 얘기도 있었고, 저 박정우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문재인 후보의 어떤 표정 관리예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 공격이라고 할까요? 공세가 집중되다 보니까. 약간 이게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치고 들어오니까 좀 당황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자신도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계속 질문이 들어오니까 답답한 부분들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올리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 요소요소에 그 상당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역공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돈을 갖다 주고 북한 사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돈을 안 주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부 10년간 일종의 퍼주기를 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14선언에도 돈을 내고 했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또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그 의표를 찔러야 될 때는 확실히 치고 그리고 치고 빠지는 전술 뭐 이런 것은 좀 연습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이제 그 점에서 상당히 저는 그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이제 특히나 이게 그 대본을 보지 않는 토론, 스탠딩 토론, 맞습니다. 상당히 문재인 후보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를 견져볼 때, 걱정 캠프에서 그런 걱정을 한 걸 견져볼 때는 상당히 표정 관리나 이런 거에서 잘 관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아까 우리가 이제 토론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유와 웃음과 진지와 이런 것들을 좀 혹은 분노 이런 것들을 좀 섞을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예상했는데 진짜로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상황이 그래서 그랬는지 상당히 표정에서는 다채로운 표정으로 잘 관리를 하고 아까 장윤성 기자가 얘기했듯이 논점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흐름을 타면서도 때로는 반격을 하는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 쪽이랑 좀 다른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 일단 내가 지금 이 포인트에 들어가서 판을 주도해야 되겠다. 이게 상당히 좀 약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왠지 계속 그 주적으로 당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공세를 하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 스탠딩 토론, 대본 없는 토론 여기에 대해서 걱정했던 어떤 캠프 관계자들 이런 우려를 상당히 씻어준 그런 거지 않을까. 그래서 이후에 어떤 그 추가도 스탠딩입니까? 아마 그렇게 되겠죠? 선관위 토론이 이제 3차례 남아 있는데요. 분야별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룰 미팅이 다 끝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어떤 2번 정도 선관위 토론 스탠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떨쳐버리는 그런 이제 2차 토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또 하나 이제 지켜봐야 될 게 그 호남 민심이 오늘 토론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햇볕 정책 관련해 가지고요. 유승민 후보의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공과 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불행한 역사다. 그냥 뭐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문재인 후보가 중간에 나서서 마치 아우를 도와주듯 나서서 이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 그것까지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호남 민심이 이런 안철수 후보의 답변 태도 이런 답변 내용 어떻게 판단할지 저희가 한번 내일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본인 되게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그 적폐 세력과 공존한다, 뭐 지지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지 첫 번째 토론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토론인 오늘 토론에서도 그 적폐 세력과 관련된 억울함을 오히려 또 유승민 후보를 붙잡고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치권 안에 유승민 후보가 있다 적폐 세력, 국민의당에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도 보긴 했습니다. 일전에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국민을 지칭한 게 아니었다. 이런 특정 정치인들을 지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이 모두 다 부인하고 그건 허위 사실 유포라고 고발하겠다고까지 화를 냈습니다. 자기를 적폐라고 그러는데 적폐라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정치 세력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가겠다. 연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 세력과도 지금 손잡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건 국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헛개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목 물으시는 거예요? 예. 아니 문재인 후보를 디스하시면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의견을 물어 대신 좀 답변 잘해 주십시오. 뭐 국민을 상대로 적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분명히 정치권 안에는 저는 적폐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당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에는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은 어떻습니까? 다른 정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경제 시간이니까요. 요거 하나만 보탤게요. 예, 보태십시오. 시간 없지만. 안 후보님, 국민은 적폐의 피해자죠. 그렇게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오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 분야 이런 게 아마 저 적반하장일 겁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가 다시 또 얘기를 했죠. 국민은 적폐 피해자다라고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토론은 끝났지만 사이트를 못 떠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댓글로 자신의 주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댓글이 굉장히 폭포수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도 타임라인이 거의 이제 이 토론에 대한 얘기죠. 토론에 대한 얘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지고 결정짓는 대표를 뽑는 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과연 어떤 후보가 국민들의 삶을 바꿀 것인가 그 내용.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TV 토론은요. 특히 이제 원고 없이 하는 토론은 내공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내공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표정, 몸짓, 말투 뭐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그 확대 화면에서 짝다리 짚고 있는 후보 있나 없나 살핀 아마 유권자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 순간 계속 이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막 평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조국 교수님. 이분은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표명을 했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써놨네요. 2차 대선 토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4개의 야당 대표가 각자의 무기를 들고 몰아치는 듯했다. 홍준표는 색깔론으로, 유승민은 재원론과 핵무장론으로, 심상정은 더 많은 진보론으로 몰아쳤다. 안철수의 무기는 불분명했다. 이 점이 새로워요. 안철수의 무기는 불분명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양강구도라면 이제 문재인, 그다음에 안철수가 양강인데 안철수가 문재인을 뭔가 해야 되는데 기억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적폐 세력입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거 양념. 말고 양념. 네. 그다음에 양념 발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문자 폭탄. 문자 폭탄 보낸 거,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전인권 씨, 가수 전인권 씨가 오늘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인권 씨가 그 이를테면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뭐 심각한 상처를 입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이런 거 없냐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 대목은 좀 문재인 후보 아쉬웠는데 제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막 공격하는 거는 저는 좀 좋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전인권 씨가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수모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그 지지자들로부터 심지어 적폐 가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선은 제가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식의 문자 폭탄을 보낸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문자 폭탄이라든지 또는 뭐 막말 같은 것들이 왜 양념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경선 기간 동안에 후보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경선을 흥미있게 하는 양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됐습니다. 예. 그 귀중한 질문 타임에 그런 내용. 꼭 그것이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려면 꼭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 교수가 안철수의 무기는 불분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문재인은 집권 후 닥칠 일을 연습했고 나머지는 각자의 방식으로 야당을 연습했다. 아하, 이렇군요. 홍준표 후보가 본인 스스로 스트롱맨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 심상정 후보가 나이롱맨이라고 딱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내용이 좀 그 인구의 회자가 또 많이 되지 않을까. 감사를 받으면 무상급식에 찬성하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 찬성합니다. 옛날에 반대하셨잖아요. 옛날에 반대한 게 아니라 단계적 무상급식. 옛날에 무상급식을 이거는 세금급식이다. 무상복지, 무상자 등하면 무조건 다 반대하셨잖아요.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니죠. 그때 무상급식 반대하셔가지고 저하고 많이 다투셨는데. 아니 참 유승민 후보는 주적이 적이라니까. 아니요. 지금 궁금해서 말이 자꾸 바뀌니까 말 바뀌는 건 누구든지 하면 안 되죠. 꼭 하는 짓이 이정희 같아. 아니 말 바꾸시는 거 보니까 스트롱맨이 아니라 나이롱맨이시네요. 나이롱맨. 오늘 또 이제 소득. 간단치 않은 소득. 이거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사과했다는 거.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이른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과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과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심상정 후보가 받아낸 거죠. 하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죠. 계속 뭐 유승민 후보도. 홍준표 후보께서 얼마 전에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인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서 내 세게 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근데 실제로 집에 가면 설거지 다 합니다. 그 얘기 제가 받아서 홍 후보님 그렇게 웃어서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여성을 종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없어요. 대한민국 모든 딸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아니 그걸 사과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이야기했잖아요. 그 YTN에서 할 때 그 웃으라고 하는 소리죠. 나보고 스트롱맨 하니까 집에 가서도 그럼 가사 일 안 돌보냐? 그래서 내가 안 돌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 센 척 하느라고 한번 해본 소리인데 아니 그거 가지고 홍보님 생각하시는 스트롱맨이 그러니까 빨래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라면 끓일 줄 모르고 밥솥 열 줄 모르는 게 그게 홍보님 스트롱맨입니까? 집에서도 집사람한테 좀 세게 나가지 않느냐? 아니 그걸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여성이 설거지를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롱맨인가 보죠? 그 종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수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스트롱맨이냐라면서 지적을 했죠. 설거지 안 하고 빨래 안 하고 라면 못 끓이고 뭐 이게 스트롱맨인 거냐? 여성이 설거지하는 게 하늘의 뜻이냐?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홍준표 후보가 말이 잘못됐다면 사과하겠다. 이런 여성관,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 많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지지를 보내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딸이 없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 땅의 모든 딸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라는 심상정 후보의 주장은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나이롱맨이란 댓글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1차 토론회 때 세탁기라는 발언이 회자가 많이 됐다면 2차 토론회에서는 나이롱맨 이게 회자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KBS 화면을 받아서 120분간 토론 그리고 앞뒤로 저희가 지금 1시간 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으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각 지지자군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찬승 박사, 이제 이창희 기자, 우리 시민 기자예요. 시민 기자. 이분은 아까 그 장윤선 기자가 처음에 지적했던 걸 얘기했네요. 제대로 된 정책 토론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듣고 싶은데 다들 알맹이를 까보면 답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깊게 들어가기가 상당히 또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분 동안 자기가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건 좋았는데 어떤 주제나 그런데 어떤 이 시간 총량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9분만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깊게 답을 하려고 해도 지금 시간이 그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런 또 한계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뭐 듭니다. 의제별 토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좀 보완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보다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토론의 내용을 그냥 스탠딩 토론이 그냥 서서 하는 토론, 서서갈비도 아니고 말이죠. 그 서서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로운 토론, 보다 더 격의 없는 토론, 그리고 보다 더 이를테면은 그 공방이 격화되는 토론, 그리고 보다 더 컨텐츠의 그 집약적인 이런 내용을 좀 다루는 토론, 그리고 미래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너무 과거로 많이 간 토론이었다. 뭐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대북송금 특검.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은 굉장히 시원했어요. 심상정 후보가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토론하면서 대북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잠깐만요. 지금 대북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언제까지 그런 거 울고 먹을 거냐? 대북송금이 도대체 언제적 일이냐? 이 국민들이 굉장히 짜증 낼 거다. 근데 그 대목이 정말 짜증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적확하게 지적을 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자에 앉은 후보는 없었죠? 없었어요. 홍준표 후보도 안 앉았어요. 카메라에 앉았는데 카메라에 잡힌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현장 취재 기자의 내용이 좀 들어오면. 그다음에 누군가 피곤했는지 기침을 몇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댓글에 누구냐? 우리도 알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홍준표 후보는 아들만 둘이네요. 그렇군요. 딸이 없으면 페미니스트가 안 되죠. 딸을 키워야 됩니다. 안타깝네요. 자, 저희가 지금 1박 2일 방송하고 있는 거네요. 날짜가 지났으니까. 그러네요. 12시 35분 자정을 지났습니다. 36분 지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오연호 대표 5명 가운데 누가 제일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차 토론 때도 이게 여론조사의 흐름을 출렁이게 만들었죠. 이번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제일 잘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토론에서 확실한 1강 구도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안철수와의 2강 구도가 아니라 1강 구도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때로는 여유롭고 때로는 주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스탠딩 토론. 원고 없는 토론. 문재인은 저걸 잘 못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상당히 다른 후보 쪽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리 없이 소화했다는 점.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1등을 달고 있는 후보는 못하지만 않으면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에서 보면 오늘은 상당히 여유롭게 리드를 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로 준다면은 홍준표 후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의 TK의 보수 세력에게 내가 왜 나왔는지, 내가 나온 이유가 있다. 네. 나는 문재인과 안철수에게 이런 까칠한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야당이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자기 보수 세력에게 뭔가 어필한 이런 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심상정과 유승민은 1차 토론에서 아주 잘했다. 상당히 잘했다. 상당히 잘한 두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에 비하면 디테일에서 강하고 날카로운 점도 있고 끈덕지게 물고 들어오는 측면도 있었으나 뭔가 1차 토론에 비해서 좀 더 나은 뭔가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 이것이 이제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도권을 거의 잡지 못하는 토론, 이 점이 이제 아쉬웠고요. 그리고 표정에서 1차 토론보다 훨씬 좋았으나 역시 이게 단기간에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3차 토론을 안철수 후보는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3차 토론할 때 안철수 후보는 표정 관리뿐만 아니라 의제를 어떻게 내가 치고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대응을 하고 문재인과 내가 왜 양강구도인가, 이걸 확실히 좀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 지적하자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아쉬웠다 오늘. V로 시작하면서 웃으면 좋지만 국민이 이깁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기호 3번 안철수입니다. 웃음 안에 내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토론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양념에 대한 그런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했는데 자신이 이 토론에서 양념에 그냥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뼈아픈 게 바로 그 점에서 뼈아픈 게 그 햇볕 정책에 대한 거, 또 다른 거에 대한 거, 그렇죠. 막 이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안 후보가, 그러니까 홍이나 유로부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안 후보가 답을 못 하는데 그걸 구제해 준 게 문재인이라는 게 뼈아픈 겁니다. 그러니까요. 햇볕 정책을 개선하십니까? 안 후보님? 그것도 역시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햇볕 정책을 본인이 개선하십니까?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중에서 DJ의 햇볕 정책을 개선하시겠습니까? 그중에서 저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해결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 지금 현재는 대북 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북 제재를 왜 하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한 체제가 붕괴된 적이 없습니다. 제재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제재의 끝에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자 함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강력한 제재와 병행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집권하시면 북에 이제 달러를 제공을 해야 되겠네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돈은 안 주고 완전히 이렇게 넘겨짚기십니다. 아니, 논리 DJ 시절에 북에 넘어간 돈이 현물하고 달러고 22억 달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 달러입니다. 그걸 제가 찬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저는 알기로는 북은 돈 안 주면 그 대화 안 합니다. MB 때도 대화의 조건으로 남북 정상회담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MB가 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되시면 북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돈을 갖다 바쳐야 될 건데 똑같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개선하시겠습니까?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대북 제재하는 이유가 그렇게 뒷거래하지 않기 위함 아닙니까? 홍준표 의원님.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14 정상회담 때도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14 정상회담이라기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금하고 달러 현물하고 넘어간 게
통계 통일부 자료를 보면 한 44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 금액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죠. 그래 안 주죠. 확인해 보세요. 아니 그래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다 해기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예. 그 시기에 햇볕 정책 그리고 또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그게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남북 정책의 기조 아닙니까? 다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북핵 문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뿐이지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을 우리의 품으로 끌어와서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줘가지고 지금 북핵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문재인 후보님의 사드에 대한 모호한 태도, 북한 인권법 할 때 물어보지 않았다 이래 거짓말하는 거, 국가보안법 문제도 그 당시에는 송영건 기무사령관이 2003년 여름에 청와대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수석한테 불려가가지고 저녁 먹고 난 뒤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 달라 문수석이 분명히 했다는 것은 2012년도 12월 신동아에 송영건 기무사령관이 이거에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도자가 하는 거는요 솔직해야 됩니다. 네,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자가 솔직해야 됩니다. 자, 잠깐만요. 문 후보님. 북한에 물어보지 않았다. 이 말에 대해서 거짓말. 그걸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난번에도 책임지라고 하더만은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토론하면서 대북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잠깐만요. 네? 지금 대북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왜 아닌지를 자신의 컨텐츠로 가치관으로 철학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돌파력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국가를 이끌겠다는 지도자의 면모, 풍모 이런 거를 볼 때 그 사람의 가치관, 철학, 노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직 안철수 후보는 그 점이 분명하게 서 있는 것인가라고 그렇죠. 국민들로부터 네. 의문 부호를 찍게 만든 토론이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표정 속에서 내가 이걸 뭐라고 답해야 되지? 그렇죠. 내가 계승하겠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러지 않아야 될까? 그렇죠.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네. 심상정이 나와서 도와줬으면 괜찮았는데 네. 문재인이 나와서 도와줘 버렸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경쟁자인데. 그렇지. 양강구도인데. 그러니까 문재인이 형님, 안철수 동생. 이게 오늘은 이제 확실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점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뼈아픈 거다. 뼈아픈 거죠. 차라리 심상정 후보가 도와주지. 그건 상관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데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가 잘 지적했어요. 1차 토론 때 다 지적당인 거예요. 네. 햇볕 정책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거 박지원 당이냐. 네. 그다음 개성공단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이렇게 1차 토론 또 학제 개편 어떻게 하냐. 다 1차 토론에 나온 거였고 이걸 대부분 아까 저 TV 토론팀 다 바꿨다면서요. 네. 근데 왜 리허설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큰 틀에서 웃을 거냐 말 거냐 이것만 정확하니. 표정 관리를 어떻게? 표정 관리.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토론의 스킬, 기술에는 굉장히 신경 써서 기술적 변화는 있었어요. 국민 이깁니다 막 이런 것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젊은 후보 이미지로서 새로운 뭐 이런 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스킬 뭐 이런 것은 막 계속 괜히 막 웃고 막 이런 건 있었지만 그 컨텐츠 경쟁력.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건데 우리들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노선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변화 어떤 구체적 변화를 가져다 줄 건데 이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엿새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도 달라진 점이 없는 토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눈여겨봤던 게 바로 촛불 민심을 언급한 문재인 후보의 발언 좀 눈에 들어왔고요. 모두 발언에서. 네, 모두 발언에서 첫 번째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게 나라냐? 지난 겨울 내내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염원했습니다. 촛불 민심을 받드는 진짜 정권 교체만이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는 든든한 후보 문재인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그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는데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촛불 민심이 원하는 나라 만들겠다. 네.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세월호 배지도 지금 심상정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만 세월호 배지를 달았죠. 예. 자, 저희가 12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두 번의 토론으로는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하겠다.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반 2번 지나는 것이고요. 이제 4번 남아 있는데 남은 4번의 토론 속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특장점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지, 그러니까 좀 더 나은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토론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것들이 다 해소되고 극복되면서 좀 다음 토론에는 미래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 학제 개편만으로 안 된다면 교육개혁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리고 이제 증세와 관련해서 계속 조세제도 개혁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법인세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구체적인 담론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 노선을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이유권은 다섯 후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론의 그 포맷이 한계가 분명해요. 지금 후보가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120분 토론이라는 게 그러면 한 사람당 60분씩 얘기한다는 거예요. 양자일 경우에. 근데 이거는 120분 토론이긴 한데 사회자 개입하는 거 빼고 나면 한 20분이에요. 한 사람당이 20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20분짜리 강연하면 이렇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5 후보가 다 이렇게 나오긴 한데 뭐 어떤 언론사의 주도로 2 후보 혹은 3 후보 1, 2, 3위 하는 이런 것도 뭐 섞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마이TV가 뭐 장은석 국장, 제가 2 후보를 섭외를 해서 제가 양강을 모셔다 놓고 한번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경쟁력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진보 보수 이런 이념 간의 논쟁이 치열하지 않은 선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식 대 몰상식, 공정 대 불공정, 정의 대 불의, 이런 구도가 아주 명약과다하게 형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후보들은 과거의 낡은 프레임, 북한 문제, 뭐 국가보안법 문제 이런 것에 천착돼 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점에 대해서 참 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다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건강한 토론이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5명이 토론을 하지만 5명이 이 주요 토론자예요. 지금 주요 후보들 사실 15명이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선에는. 지금 이제 5명만 주요하게 우리에게 부각되긴 했는데 사실 우리 오마이TV가 오마이뉴스가 촛불 전국에서부터 계속 얘기해 오면은 우리가 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다. 촛불 시민이, 촛불 민심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 저 5명의 후보의 토론 내용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저는 또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 국면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 5명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은 어떤 사회가 이게 제대로 되려면 시민의 힘, 곳곳에 있는 그 시민의 물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5명이 왜 저 정도밖에 토론을 못하나 이런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각자의 우리 회사, 오마이뉴스 회사에서는 토론이 어느 정도 잘 되나? 그다음에 어떤 노조 같은 데서는 얼마나 잘 되나? 각 교실에서는 어떻게 되나? 우리는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사실은 그런 곳곳의 현장에서 뭔가 축적이 되는 게 진정한 대한민국 맞습니다. 사회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들만 보지 말고 우리도 보자. 이런 얘기도 좀 같이 하고 싶어요.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완성이 돼야 결국엔 그것이 국가적 민주주의의 완성으로도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폭력이 있는 거죠. 앞서 이제 뭐 설거지는 여자들만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세상에 아직도 갖고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나온 분이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야,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도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을 좀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더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토론 문화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막판에 너무 도덕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예. 오늘 그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는 뭔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당 박지원당 아니냐. 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 사드 배치 이거 당론 변경하려면 박지원 씨를 내보내야 돼요, 당에서. 네? 너무 띄워준 거 아닙니까? 박지원 내보내라. 네. 박지원 대표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네, 전화 한번 해볼까요? 박지원 근데 지금 너무 실례일 것 같아요. 지금 밤 12시 40분. 우리가 한 2시간 전만 하더라도 전화를 해서 어떤 소감입니까? 이렇게 내일 바짝에서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지원 대표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심정이? 박지원 대표요. 박지원 대표는 즐겼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즐기고 아마 내일 유세에서 제가 어제 그 TV 토론에서 나온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이러면서 유세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것도 본인이 5년 후에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그렇죠.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그건 농담인가요, 아닌가요? 진담이죠. 제가 진담. 질문했을 때는 진담이라고 진담이에요. 진담이고요. 그 지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박지원 대표는 이 상황이.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킹메이커로서 하자니 답답하고 정계 개편도 마음대로 안 되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던 문재인 포비아는 생기지도 않고 그 정계 개편도 안 되고 김종인 대표는 왜 저러고 있나 그리고 그 바른정당 빨리 국민의당하고 통합해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 뭐 하고 있나 여러 가지로 아마 답답한 점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든다면 반기문 전 총리. 전 총장. 전 총장. 이분은 오늘 토론을 보고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안 봤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봤다면 지금 해외에 가 있나요? 국내에 있나요? 해외에 있죠. 미국에 해외에 있죠. 있어요? 예. 미국에 무슨 교수로 갔죠. 하버드대 교수로 간다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안 나가기 잘했다.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만만치 않는 일이구나. 아마 반기문 총장이 후보로 나왔다면 그 문재인 후보가 오늘 당한 것의 한 3배 이상으로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12시 49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정리를 하고 내일 아침 또 방송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할까요? 뭐 짧게 30초씩만 말씀하시고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오마이 TV 오장박이 간다 선거 유세 현장 그리고 이렇게 토론 분석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 보면 월 10,000원의 자발적 시청료 내기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후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오늘 이제 5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홍대 근처에 한 카톨릭 회관인가요? 거기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 3 후보의 교육 정책 공약에 대해서 약 3시간 동안 토론을 했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주체로 했는데 약 150명의 시민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함께 오셨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 방송 때문에 올해는 못 있고 조금 있어봤는데요. 그 각 후보들의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 15개 항목으로 매우 촘촘하게 이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려 3시간 동안 그다음에 그 교육 정책을 입안한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 평가하고 그걸 또 후보들에게 피드백을 하고 이런 절차를 갖는다는 건데 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우리의 교육 정책,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 정책이 이번 대선에서 어젠다가 돼야 되고 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어찌 교육 정책뿐이겠습니까? 복지 정책, 노동 정책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선. 그러니까 대선이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의 이렇게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이미 촛불
룰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700만 명이 나왔지만 그중에 누구 하나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주인이었던 바로 촛불의 역사를 우리 모두 이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촛불 정신만 가지고 일상으로 복귀를 한다면 뭐 어느 것도 잘 안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정치인들은 좀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 특히 홍준표 후보 좀 수준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실시간 급상승 실검 1위가 주적입니다. 주적. 홍준표 후보가 했던 얘기인데요. 이제 누가 주적이냐, 이제 주적의 개념이 뭔지를 좀 확인을 하는 것 같고요. 6위가 문재인 주적이네요. 그리고 나이롱맨,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나이롱맨이 7위에 올라와 있고 정의당이 10위. 그리고 박지원 대표도 그 실검 순위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토론은 어때요? 그 각 5명 후보가 한 명씩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짝꿍 토론입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박지원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다양한 토론. 저희가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를 들어갈까요? 만들까요? 예. 오늘은 오장박이 스튜디오에 한 자리에 모여서 두 번째 있었던 제19대 대통령 후보 TV 토론 분석 실황 중계 함께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기를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저희 3차 토론 때 또 오밤중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팟짱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